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 한국 사회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잘 오래 말씀드리신 것처럼 40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책으로만 배운 한국이 더 많은데 실제로 한국에서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독일에 그러니까 독일 통일로부터 한반도가 얻을 수 있는 아니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조금 난감하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본 베를린 그리고 독일 분단과 통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궁금해하실 게 제가 한국학과 교수잖아요. 그런데 왜 독일 통일을 연구하냐? 한국학과 교수는 당연히 독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한국을 연구해야 되는데 왜 독일 통일을 전문가로 나섰냐 하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한국학 교수지만 독일 통일을 함께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러니까 1984년에 독일에 갔을 때는 그때는 서독이었거든요. 동독, 서독이 있을 때 독일이 아직 분단됐을 때였죠. 그리고 저는 서독에 있는 괴팅겐 대학교로 갔거든요. 근데 괴팅겐은 동서독 국경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아주 동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차를 타고 30분만 가면은 동서독 국경인데 저는 국경까지는 구경을 가봤지만 그때는 서독 쪽에서는 국경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를린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분단 시기 내내. 왜냐면은 기차를 타고 가려면 동독당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동독당 지나가면 위험하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1984년부터 90년까지 한 번도 베를린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 끝날 때쯤에 저희 지도교수 선생님이 서베를린에 사셨는데 91년인가에 너는 베를린을 통일될 때까지 안 왔네 하면서 베를린을 좀 왔다 가라고 한국에 가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베를린은 왔다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베를린에 처음 갔을 땐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베를린에서 제가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살고 있네요. 그래서 84년에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독일로 간 거거든요. 대학교 2학년을 한국에서 마치고 이제 대학교 3학년 1학기에 독일을 갔는데 그래도 대학을 다녔으니까는 우리는 분단국가고 독일도 분단국가고 하는 분단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정치학과 친구들은 분단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동독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분단에 대해서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가서는 뭐 우리도 분단됐고 니들도 분단됐는데 어느 나라가 먼저 통일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긴 했는데 관심이 없은 거예요.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저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살다가 89년 11월 9일 날 그러니까 그 해 여름이 굉장히 격렬했잖아요. 동독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11월 9일 날 저녁에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다는 뉴스를 들을 때는 이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 무너졌다는 것보다 장벽이 열렸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다음 날 괴팅겐 시내에 주변에 있던 동독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온 거예요. 근데 저는 독일에 살면서 독일 사람들이 길에서 우는 걸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장례식 때도 안 울어요. 밖으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꺼려 하는데 그날은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남남끼리 독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서 있던 한국 학생들도 같이 울었거든요. 그때 그 경험이 그러니까 그 감정이 우리는 뭐지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뭐를 잊고 있었나.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분단은 잊었네 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정치학을 하면서 독일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눈여겨보게 되었고 한국과 독일의 정책 경험을
전달해 주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독일어를 많이 하니까 독일어하고 한국 간에 정책 경험을 전달해 주는 통역자 역할을 하자. 문화 번역가 역할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한독 간의 통역을 하면서 특히 독일 통일 관련된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거나 하면은 통역을 하면서 독일 통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정치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였죠. 그런데 2008년에 한국학을 맡게 되면 한국학과 그러니까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한국학을 설립하면서 제가 한국학 교수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왜 독일 통일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그냥 당연하게 한국도 분단됐고 독일이 통일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정책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을 하고 배우고 그 속에서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학 연구소 내에 통일 아카데미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호 선생님 오셨을 때가 그때가 저희가 통일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많이 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독일 사이에 진행되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연구에 어떻게 보면 경첩 역할,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이게 지금 베를린의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진행되는 독일 통일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단편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횡단면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의 현재는 이렇고 베를린의 그러니까 50년 전의 모습은 이렇게 깜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전쟁 후에 구도심의 모습이 흐린 그러니까 우울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5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단면이 아니라 연속선상인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단면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80년대 공부할 때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할 때 항상 어디가 먼저 통일될까 그렇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유익 장관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친구들하고 내기했다가 졌다고. 왜 졌냐면 80년대 유익 장관님은 독일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 와인 한 병 놓고 독일이 먼저 통일되냐 한국이 먼저 통일되냐 했을 때 본인이 한국이 먼저 통일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 독일은 동서독이 스스로 통일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주권 국가가 아니었죠. 승전연합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한국은 그냥 통일을 하자면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우리는 열심히 부르고 있었고 근데 독일 통일이 먼저 되는 바람에 와인 한 병을 잃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우리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어려워. 그리고 또 나온 이야기가 북한은 동독이 아니고 남한은 서독이 아니다. 우리는 경제적 격차가 훨씬 더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한국과 독일을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독일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는 독일 통일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독일 통일에 대한 담론은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지만 한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독일도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서 통일에 대한 부담을 주는 역할도 해요. 특히 젊은 이들은 비용 너무 드는데 우리 꼭 해야 돼 하는 질문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한국에서 독일 이야기를 할 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왔었던 그러니까 통일 담론의 키워드는 뭐 흡수 통일이라는 얘기하고 통일 비용이라는 얘기하고 후유증, 내적 통합 이야기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 통일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그러니까 횡단면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많은 독일 전문가들이 언제 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만드는 독일 통일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사진 찍는 것과 같다. 왜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어디에 딱 맞는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찍고 가지고 와서 집에서 또 한번 포토샵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래서 한반도 분단을 보는 시각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별적이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독일 통일을 공부하면서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독일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선별적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제 통일 이야기를 썼거든요. 제가 봤던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베를린에서 살면서 우리가 독일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는 게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게 2019년인데요. 그때까지는 한국의 전문가들 중에 특히 저는 정책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독일 통일에 관한 연수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독일 통일에 관한 언론의 담론이나 일반적인 담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일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 특히 공무원들이 독일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싶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그 독일 통일 담론과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어떤 정책을 만들었고 그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이었고 왜 효과적이었고 어떤 부분을 실패했는가를 그러니까 분야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독일 통일 총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30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독일이 그러니까 1990년부터 독일 통일 과정에서부터 1990년 통일 과정에서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그러니까 통일 20년 동안에 독일 정부가 그러니까 통일 이후 장벽 붕괴 이후에 동서독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분석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특히 공무원들을 위한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반 그냥 독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통일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독일 베를린 이야기, 베를린에서 내가 봤던 통일된 그러니까 분단에서 통일로 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 글을 썼는데요. 책을 쓰면서 왜 베를린이냐? 지금 하나는 베를린이 똑바로 서 있고 하나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 이유는 동서 베를린이거든요. 베를린이 두 개였잖아요. 그 두 개의 베를린이 분단되었는데 단절되지 않았던 베를린이거든요. 그래서 분단의 상징에서 문화의 중심으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아까 그 파워포인트의 제목을 단절이 아닌 분단, 차단이 아닌 분단이었거든요. 분단이지만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분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베를린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의 그러니까 독일 통일된 베를린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핫하고 그런 그러니까 매력적인 도시가 됐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역사를 품은 40년의 분단의 역사를 담아서 지금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한 도시거든요. 아름답다고는 못해요. 더러운 데도 많아요. 그 마약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재미있는 흥미로운 도시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사는 베를린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분단 시절엔 동독의 한 가운데 있었던 섬이죠. 그리고 저희 학교는 포인터가 그러니까 저기 미군 점령 지역에서 바로 가장 마지막 남서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네, 예,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있는 학교거든요. 네, 마우스를 할게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서베를린 전체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3m가 되는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학교는 이게 지금 저희 학교 대학 본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그러니까 미군 점령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쪽 지역에 있지만 연합군 사령부였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그러니까 오피스가 1층, 2층의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한쪽은 미군이 들어있었고, 아래층에는 영국 사령부가 들어있었고, 그 아래층에는 소련군 사령부가 있고, 그 위층이 프랑스군 사령부고, 가운데 있는 회의실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골든 룸이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베를린 오시면은 제가 저희 총장단 본부에 모시고 갈게요. 그래서 골든 룸에 가면은 그때 사용하던 테이블을 그대로 가구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단이지만 이게 통일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이 건물은 그런 승전연합국이 베를린을 지배하던 두뇌였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한 거리가 되어 있지만 그 옆에 있었던 잔디밭, 숲, 공원이 45년의 모습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멋있다고 하는 제국의회 의사당 앞이요, 감자밭이었어요. 왜 감자밭이었느냐? 여러분 베를린 봉쇄 아시죠? 그러니까 소련군이 베를린을 그러니까 서방 연합군한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방 연합군을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베를린을 봉쇄했을 때 서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 내에 있는 모든 공터는 채소밭으로 만들고 감자밭으로 만들고 서베를린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은 다 떼서 땔감으로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를 거쳐서 베를린은 위기를 극복한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의 베를린을 보면 너무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렇지만 이 장면은 1961년에 체크포인트 찰리, 지금 관광 많이 가시잖아요. 체크포인트 찰리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1961년 8월 13일 날 동베를린 쪽에서 서베를린과 장벽을 세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양쪽 베를린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벽도 없었고 그냥 전차를 타고 걸어 다닐 수도 있었고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동베를린 당국에서 61년에 장벽을 세웠고,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장벽을 세우면서도 연합군들은 이 장벽에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벽 때문에 건너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동서 베를린 주민들만 서로 못 다니게 막은 거거든요. 근데 이날 왜 이렇게 대포가 전차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들이 양쪽에, 지금 소련군 탱크가 더 뒤쪽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소련군 탱크고요. 여기가 지금 미군 탱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게 체크포인트 찰리, 베를린 시내에 있는 그러니까 관광지예요. 근데 이날은 미군 대령 군인 하나가 동베를린 쪽으로 가야지 오페라 하우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 오페라를 보러 여느 때처럼 가는데 소련군에서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검문을 하겠다고. 근데 원래 룰도 한다면은 잡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연합군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소련군에서 잡으니까 이쪽 미군들이 우리 장교를 잡아? 그러니까는 출동해가지고 양쪽에서 딱 대치가 된 거예요. 이게 쿠바 미사일 이게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탱크가 하루 종일 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은 다른 사진들은 베를린 시민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서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3차 대전 여기서 터지냐? 쟤들이 지금 양쪽에 누군가가 긴장을 해가지고 아니면 조금 어떻게 병사들이 잘못해서 쏘면은 전쟁 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케네디가 먼저 프루시초프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1m 뒤로 갈게. 니들도 1m 뒤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탱크가 열몇 대가 가 있다가 순서대로 1m 뒤로, 저쪽에서 1m 뒤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위기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위기가 계속 됐었거든요. 이런 긴장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들이 근데 그러니까 긴장은 지속되지만 중요한 건 장벽을 세웠으면은 딱 단절이잖아요. 우리는 DMZ로 딱 단절돼 있죠. 그렇지만 이 베를린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게 하수도예요. 베를린은 도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게 언제냐면 19세기 말이거든요. 19세기 말에 이 5층짜리 예쁜 시내 그 오래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다 지하가 있어요. 지하 건물이. 그리고 하수 시스템이 정리가 됐어요. 이미 이제 위생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그 하수 시스템은 이렇게 예쁜 아치형의 터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를린이 원래 늪지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하수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베를린 시내에 몇천 킬로가 되는 이 하수 처리 시설이 돼 있는데 하수가 흘러야죠. 하수도는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수든 하수든 어쩌든. 이게 동서라고 딱 자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베를린하고 동베를린하고는 하나의 하수 시스템이 있었는데 물은 흘러야 되니까 강물이 흐르듯이 똑같이 강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는 여기가 그때 위에서는 장벽을 세웠지만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이 하수도를 통해서 탈출해 버리는 거야. 서베를린으로. 근데 이 연결망을 못 끊으니까는 이렇게 철망을 해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또 철망을 막으면은 하수가 좀 안 되니까는 얼기설기. 그래서 그러니까 쇠막대 같은 철망을 만들어 놓고 하나 폭파시킨 건 있어요. 뭐냐면은 19세기에 만들었던 파이프 우편 시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왜 약국에서 위층에서 약 하면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런 시설 있죠. 그런 시설이 그러니까 베를린 시내에 그러니까 전보가 없었을 때는 그런 파이프 우편 시설이 있었는데 그건 폭파돼 버렸어요. 그런데 교통은 또 연결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베를린의 전차 시설은 1870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때 동서로 나눌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서베를린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동그란 2호선 같은, 우리나라로 보면 2호선 순환선이 있었거든요. 그 순환선은 61년까지 그냥 다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순환선을 완전히 자르진 않았었어요. 그보다 더 문제는 지하철이 이미 있는데 여기 몇 개 보시면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를 거쳐서 동베를린을 거쳐서 서베를린으로 또 가는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 노선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지하철 노선이 3개가 동베를린을 거쳐서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동베를린 당국에서 이거를 딱 자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못 가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협상을 해요. 이게 지나다니게 하고 그 대신에 유령역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게. 그러니까는 서베를린 마지막 역에서 동독 경찰이 타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근데 동베를린 땅을 지나갈 때는 10km로 서행을 해서 천천히 가서 서베를린에서 다시 그 경찰은 내리고 이제 기차가 다니고. 근데 동베를린 주민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여기가 여기다, 옛날 그 여기라는 걸 알지만 이 운터덴 린덴이라는 역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역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령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저도 분단 때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를린에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안 가서 제가 이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런 이제 분단의 모습들인데요. 이 분단이 그러니까 지하철이 다니고 하수도가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분단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수도가 이렇게 물이 흐르려면은요, 어떻게 이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어딘가 막히면은 양쪽의 전문가들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 관리 전문가들은 40년 내내 그러니까 61년부터 90년까지 계속 만났대요. 그리고 지하철 전문가들도, 기술자들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니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단이 완전히 단절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동독한테는 그것이 더 부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은 지금 보시면은
요게 프리드리히역이라고 베를린에 가면은 지금 가장 큰 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프리드리히 역사예요. 이제 동베를린에 있는 가장 큰 역사인데요. 요 앞에 보시면은 이게 눈물의 궁전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작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의 내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건물을 눈물의 궁전이라 하냐면 우리 지금 왜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거기 역을 지나가려면은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서독에 가족들이 왔을 때 마지막 빠이빠이 하는 역, 그래서 눈물의 궁전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이런 역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분단이 단절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장벽을 만드는 날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1961년 8월 13일 사진인데요. 그날 새벽에 갑자기 맨 처음에는 철조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의 분단은 집이 한쪽 집 창문이 서쪽이고 집 거실은 동베를린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철조망을 치니까 이 사진을 보세요. 굉장히 신기하죠. 동독의 국경 수비대 병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사람이 뛴 이 자리에 있는 건물을 보면은 가장 큰 사진이 벽면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날 외국 기자 한 명이 이 장벽을 만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병사가 지금 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사람인데 쟤 이상하다, 쟤 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대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몇 분 있다가 진짜로 이렇게 뛰는데 이게 그 사람이 철조망을 넘게 해서 탁 뛰는 그 순간이어서 철망을 넘어서 자유로의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베를린 장벽을 왜 만들었느냐, 단절을 왜 그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었느냐 하면 동독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오는 거를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그러니까 1949년부터 1961년까지 몇 명이 갔냐면요. 250만 명이 갔어요. 250만 명의 동독 주민들, 그중에 젊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이 가장 많이 갔죠. 그러니까 동독이 이대로 두면은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랄 판이니까 서독으로 동독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만든 벽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장벽에서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 이제는 그러면 오플라 나 여기 그러니까 동도베를린에 살면서 서베를린으로 출퇴근을 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못 가잖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집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뛰어내려서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날에 베를린 시장은, 그러니까 서베를린 시장의 이름이 뭐냐면 빌리 브란트였어요. 빌리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으로 있는데 내가 있는 이 도시에서 이 장벽이 생기면서 사람이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어? 이거는 장벽으로 인한 희생자는 모든 희생은 우리가 기록해야 해. 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희생이 나자마자, 그러니까 장벽에서 사살당하기도 하고 장벽에서 다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록을 남겨둬야 돼.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동독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장벽으로 인한 모든 희생, 어떤 인권 침해 다 기록해야 된다는 거를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베를린의 시장이 서독 연방 정부 전체 그러니까 연방 회의에 가서 베를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서독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서 이 장벽으로 인해서 희생된 모든 것을 기록을 하자라고 호소를 했고, 그 호소를 다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것이 살츠기터의 인권보관소거든요. 그런데
그 인권 침해 기록 보관소라고 해야죠. 정식 이름은 살츠기터 문서 보관소라고 하지만 살츠기터라는 서독 도시에 있었던 인권 침해 기록 보관소고, 그 인권 침해 기록 보관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에 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빌리 브란트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록하자. 그렇지만 또 하나는 분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감소해야 된다. 감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 실험을 해봐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분단으로 인한 고통에 베를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독일 사람들이 아까 눈물을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성탄절날 가족을 못 만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설날 가족을 못 만나는 것보다 더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면 80년대만 해도 12월 24일 날 되면은 거리에 한 명도 사람이 없었어요. 12월 24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앉아서 크리스마스 음식을 먹고 선물을 풀고, 그래서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다 가족이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기에 사람을 못 그러니까 가족들이 동서로 분단이 돼서 못 만난다. 그거는 그러니까 61년까지는 동서 베를린이 분단돼 있었지만, 그러니까 분단 점령돼 있었지만 실제로 분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만나서 성탄을 보냈는데 갑자기 불가능해지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빌리 브란트가 이야기한 거고, 가장 먼저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 통행증을 발행해서 동서 베를린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근데 빌리 브란트가 미국을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당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케네디한테 그러니까 지지를 얻은 게 어떻게 되냐면 1963년에 케네디가 베를린을 방문해요. 이게 케네디가 베를린에 왔을 때 사진이거든요. 서베를린에. 그래서 왜 케네디가 베를린에 와서 Ich bin ein Berliner, 그러니까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케네디의 베를린 방문이.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이 연설은 시청에 가서 했지만 여기는 저희 학교 대강당이거든요. 저희 학교 대강당에 와서 저희 학생들한테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의 시민들은 세계의 시민들이고, 그러니까 자유와 이 평화의 의지를 우리가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가 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거를 연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한테 힘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던 저희 학교 이제 원로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뭐라고 하시냐면은 케네디가 구세주 같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벽이가 세워지고 2년 동안 암울한 베를린이었는데 케네디라는 젊은 미국 대통령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줬다. 그리고 베를린의 빛을 받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63년에 그러한 바람이 이어지죠. 70년대, 80년대에 이어져서 이 사진은 언제냐면은 1987년이에요. 1970년대하고 80년대를 거치면서 베를린은 어떤 상징이 되냐면, 동서베를린을 영국의 음악가들, 미국의 음악가들은 서베를린에서도 살았다, 동베를린에서도 살았다 그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데이빗 보이라는 록스타가 동서베를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87년 5월 달에 서베를린 앞에 있는 아까 그 제국의회 건물 있잖아요. 제국의회 건물에 잔디밭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거기에 수상청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잔디밭이 작아졌는데 5월 달에 본인의 록 콘서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동베를린의 데이빗 보이의 팬들한테도 전달이 됐대요. 그래서 데이빗 보이가 자기 콘서트 날 동베를린에서도 팬들이 모여서 음악을 들으려고 한단다라고
전달을 해준 거예요,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무대를 어떻게 장치를 하냐면, 지금 무대는 서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뒤에 있는 게 무대예요. 그리고 이쪽은 서쪽에서 보거든요. 그럼 보통은 스피커를 관객들한테 하잖아요. 이렇게 딱 관객들한테. 근데 이 스피커를 동쪽으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베를린 저쪽 건너편에서 칼 막살렌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음악을 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 특히 데이빗 보이가 불렀던 히어로라는 영웅이라는 노래가 부를 때인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Zu Pfingsten müssen Ostberliner Rockmusikfans erkennen, dass selbst harte Rhythmen und Gesang diese Mauer nicht überbrücken können. Als sie 동베를린입니다. einem Konzert 동베를린 auf der 쪽에서 anderen 찍은 거예요. Seite zuhören wollen, ist die Polizei dagegen. Wo Liberalisierung ihre Grenzen hat, bestimmt immer noch die allmächtige Partei. Staat, der sich hier einmauert, ist von krankhafter Substanz. Genau. DDR-Verteidigungsminister Kessler prägt den Satz, in der Jugend müsse die Liebe zum sozialistischen Vaterland vertieft werden. 이게 어떤 독일말 지금 메인 뉴스에서 나온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빗 보이가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히어로 노래가 들리니까 첫날은 그냥 청중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데이빗 보이가 본인이 회상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저쪽에서 노래가 들렸다, 장벽 건너에서. 그래서 자기도 거의 그러니까 등이 막 이렇게 전율을 느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소문이 퍼지니까 두 번째 날 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동독에서. 그러니까 동독 내무부에서 경찰을 보냈어요. 근데 서독의 언론이 동베를린에 특파원이 있었잖아요, 80년대.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서독 ZF의 기자가 그 동독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87년 5월에 그 마지막에 동독 시민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마워 무스벡, 저 장벽 없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레건이 베를린에 와서 미스터 고르바초프, 그 장벽 없애세요 그랬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동독 주민들이 87년 5월 달에 저거 없애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베를린의 대답이죠. 장벽이 그러니까 61년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장벽이 세워지고, 빌리 브란트가 그래도 장벽을 완전히 단절된 장벽이 아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돼라고 외친 후에 작은 걸음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서 87년에 이러한 콘서트에 그러니까 바람이 부른 거였고, 그런 바람에 대한 대답들이 어떻게 보면은 89년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부 파티였죠. 이거는 아무도 그러니까 1989년 11월 9일부터 90년 1월까지의 독일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때 그러니까 기억 못한다고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가 인터뷰했던 모든 분들은 당시의 시기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매일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일된 후에 통일을 이야기하는 독일의 분위기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199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35년이거든요. 분단되었던 시기만큼 이제 통일된 나라에서 우리가 독일 사람들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재건을 해야 돼라고 아주 흥분한 상태였다가 90년 후반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부딪히니까 당연히 결혼을 했는데 어려워지니까는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그럼 내적 통합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도 많이 싸우니까 우리 단결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슬로건들이 변하거든요.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를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와서 봐서 딱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독일 통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열적으로 독일 통일 이야기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30년, 그러니까 35년 지난 후에 동서독 지역 간의 주민들의 차이가 있느냐, 얼만큼 있느냐, 있죠, 조금은.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소득에서도 소득 격차가 컸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80% 이상 따라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가 지역 간의 격차지 동서독 분단으로 인한 격차다라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독 지역에서도 남부 지역 바이에른하고 슈투트가트가 있는, 그러니까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 BMW하고 벤츠 공장이 있는 지역이 잘 살고, 서독 쪽 지역도 이제 북쪽이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만약에 연합군이 독일을 동서로 분단시키지 않고 남북으로 분단시켰으면 통일 절대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모르죠. 그건 그러니까 문화민족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독일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지는.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차이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차이가 사라지는 만큼 동독에 대한 향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곡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이제 회상해 볼 때 동독 시절이 아주 힘들었느냐, 아니면 그래도 살만했느냐 하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빨간 부분은 동독이 별로 그렇게 변화해야 될 게 없었어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동독이 간스 에어 트래클리 굉장히 괜찮았어라는 게 높아져요. 계속 높아지고, 그 다음에 동독 꼭 변화해야 됐어. 그러니까는 체제 전환을 이야기하고 체제 개혁을 맨 처음 이야기한 것이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72%, 그러니까 나머지 한 28%는 공산당 당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독 변해야 돼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이란 나라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수록,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그 평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대, 40대가 된 사람들은 동독에 대한 기억이 없죠. 근데 50대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는 동독 시절이 몇 살을 때였냐면 10살. 근데 여러분들도 10살 때 기억 어떠세요? 유년기 기억? 그러니까 곱죠. 그렇게 나빴다고 막 힘들었어라는 것보다는 나 어렸을 때 행복했어, 좋았어라는 기억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서독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럼 지금의 우리하고 조금 비교가 돼.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습들, 이걸 다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0살 때는 동독이란 나라에서 뭐 물질적으로 풍요한 건 아니었지만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 집에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계셨고, 실업될 염려도 없었고, 집도 보장됐었고, 그런 안정적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제 비판이 커지는 거죠. 그런 비판들이 커지는 게 지금 계속 이거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동독 지역의 신연방주 지역의 선거가 연속이에요. 근데 이 선거 결과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있었던 유럽 연합 의회 선거 결과고요. 이거는 지금 선거 예측이거든요. 튜링겐 지역이 9월 1일 날 주의 선거인데, 독일을 위한 대한당 있죠. 극우 당이 그러니까 동독 지역에서 AfD,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29.2% 유럽의회 때, 그리고 지금 잘하면은 이제 36% 튜링겐 지역에서 현재 30%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주지사가 극우당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극우당의 대표가 튜링겐 지역 대표가 히틀러가 나쁜 사람 아니여라고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이 난리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왜 그러니까 동독 지역 사람들이 이런 극우를 지지를 하느냐? 동독 때는 탈나치와 다 했고 외국인들도 없었고, 근데 뭐냐라는 설명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간과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극우 세력을 지지하는 주류 그러니까 계층이 이 40대, 그러니까 30대 동독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대는 동독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 그러니까 그 동독이라는 지나간 나라에 대한 기억에도 세대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세대 문제, 시간의 문제, 시계열 문제를 꼭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남북한을 이야기하면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북을 접근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조금 무섭긴 해요. 동독 지역에 이렇게 극우가 극세하면은 영국처럼 갑자기 외국인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베를린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극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할머니들까지도 나서서 굉장히 유명한 그 그룹이요. 그러니까 오마스 게겐 레히트에서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 모임이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 그러니까 지금 베를린에서 가장 적극적인 시민단체예요. 모든 활동에서 그러니까 시위를 하면은 반나치 데모를 하면은 이 할머니들이 앞에 나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독일 사회, 지금 통일된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관용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베를린이 아직도 매력적인 도시고 베를린에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베를린에 한번 오세요. 지금 선생님 2010년하고 지금 모습 많이 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